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년도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국 특무비사 약간 번외 편입니다. 근데 본편은 저번 시간까지 15부로 다 끝났고, 오늘은 이제 총 15편에 걸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그래요. 1편부터 15편까지 다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제 요점만 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대충 메모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빼먹고 이제 요점만 적어놓은 건데, 아시다시피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이제 공산군이 승리하면서 중국이 공산화되잖아요. 이제 49년부터 57년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진반 운동과 반우파 투쟁이라 합니다. 대략 1950년에서 1952년까지 일어났었던 진압 반혁명 운동으로 이제 대륙에 남아있던 국민당원들 그리고 국민정부 출신의 관공리들과 국민당 중앙군 잔당들이 완전히 다 소탕이 돼요. 그때 학살된 사람은 아마 300만 명이 넘어가죠. 그리고 1952년부터 1957년 사이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우파 투쟁이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그 당파나 정치 인사들을 우파로 몰아서 대규모로 학살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학살과 숙청을 이제 병행해서요. 전에 그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그랬었나?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는 말. 이때 이제 1957년까지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은 실제로 우파를 불태웠어요. 물론 우파를 불태웠다고 쓰고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숙청됐다고 적으면 돼요. 이렇게 국민당 잔당들과 이제 민주당파를 비롯한 비공산 계열 정치 세력들을 싹쓸이한 뒤에 이듬해 1958년부터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라는 게 설치돼서 마침내 제대로 이제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이제 중국에 설치가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자본가라든지 혹은 이제 개인의 자영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뭐 형식으로나마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완전히 사라지고 이 시점쯤 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완전히 싹쓸이 되고 정말 이제 사회주의 집단 농장 체제로 그렇게 중국이 변해버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공산화하고 나서 국민당 잔당들 비공산 계열을 싹 쓸어버린 후에 그렇게 적폐가 다 청산되자 남은 거는 뭐 엿대는 거밖에 안 남았죠. 뭐가 나와요. 그렇게 1960년까지 이제 대약진 운동이 탈탈 털리는 실패로 끝나면서 특히 이 모택동의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를 보고 참새가 쌀을 쪼아먹는 거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얌 해서 전국의 참새를 다 죽여버렸네. 그런데 참새가 쌀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문제는 벌레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참새가 다 없어지니까 벌레를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병충해 때문에 농사를 다 말아먹었네. 그래서 이렇게 대약진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인민 4,300, 이것도 최소치일 겁니다. 아마 4,300만 명이 굶어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 1965년부터 바로 문화 대혁명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병신이 되죠. 아마 이 문화 대혁명과 대약진 운동이 없었더라면 중국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모택동한테 고마워요. 예? 알아서 중국 발목을 잡아줘서. 그러다가 1976년까지 이 문화 대혁명의 광풍으로 숙청된 중국 공산당원이 300만 명, 총 1억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총 다 합치면. 그리고 81년에 공식적으로 문화 대혁명이 실패했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 이미 중일 전쟁 직후부터 만주에서, 그러니까 중공이 지배하고 있던 만주에서는 허벌나게 숙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국공 내전 와중에 이제 벌어진, 이거는 그냥 뭐 소소한 일화만 약간 늘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학살 좀 했다 그러지. 아니 난징 대학살이 30만 명 죽었죠. 일본군이 30만 명을 죽였잖아요. 난징 대학살에서. 근데 이 중공이 죽인 중국인이 몇 명이야 진짜. 난징 대학살 진짜 욕할 계좌 아닙니다. 이 모택동이가. 1950년에 토지개혁 일어나요.
후이저우성, 후베이성. 이걸 아예 수치상으로도 안 나오고 성인 인구 0.3%가 학살된 통계로 나온다. 통계로. 광서성에서 이 일은 이제 국민당군 잔당들의 마지막 그 항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인민 18,000명이 학살되고 이제 10만 명이 숙청됐죠. 그래서 숙청이라는 것은 일명 그러니까 강제 노동 개조소, 줄여서 노개영이라 부르는 그 이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간 숫자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 노개영이라고 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는 최소 2,000에서 2,500만 명 가량이 이제 수감되어서 이제 강제 노동에 시달렸죠. 끝내줍니다. 아이고 진짜. 진짜 이 공산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말이 생략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먼저다인데 이걸 줄여서 사람이 먼저다. 아니면은 공산당이 죽이는 것은 사람부터 죽이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는 걸 수도 있겠네. 이렇게 1950년, 1951년까지 대규모 유혈 숙청, 진압 반혁명 운동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독재 지배 체제가 확고히 구축됩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대륙을 점령한 후에 국민당원, 중앙군 관공리들을 다 학살해버렸다는 게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이 망중앙박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중앙군 오기를 기다린다. 너희 놈 평소에 그렇게 중앙군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높은 데 올라갔으니 중앙군 오는 게 보이느냐 하면서 막 전봇대 같은 데 올려놓고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이건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1950년, 51년 2년간 328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 1949년에 중공 감시 체제와 70년 후인 2019년의 스마트 시티. 제가 올해는 2020년이지만 제가 이 글을 2019년에 썼기 때문에 1949년 5월 27일 중공군에 의해 상하이가 함락된 후 국민당 상하이 시당 조직과장 피송년 씨의 사례를 보시면은 첫째,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인 정보위원회 직속의 정찰 간부가 배치되어 비밀 감시와 잠복 감시를 실시함. 그리고 상하이시 지방 당국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비밀 감시, 잠복 감시, 공개 감시와 체포를 병행합니다. 세 번째는 중공 공안국 상하이시 지방 분국에 의한 공개 감시 및 체포. 네 번째는 상하이시 지방 공안 파출소에 의해 공개 감시 및 체포. 다섯 번째, 동반 이웃 주민들에 의한 실시간 감시. 이 5가지 감시가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이제 체포되는 거죠.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5중 감시 체제 때문에 피소년 씨는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고 1일 단위로 공안 파출소에 출두해서 그날 뭐 했는지 보고해야 되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체포 위협에 시달리고 1년간 이렇게 시달리다가 1950년 5월에 실종됐고 아마 이때가 그 진반운동, 그 진압반 혁명운동이 진행될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국민당 잔당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처형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런 1949년의 5중 감시 체제가 70년 후 2019년에는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의 최첨단 빅브라더 판옵티콘 체제로 더 강화되어 실시되고 있죠. 어느 정도냐? 학생들도 등하교 시에 안면인식하고 안면인식을 쫙 해서 이 학생은 평소에 독서량이 얼마,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부모들은 반동인가 아닌가 딱 뜨고 공원에 가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딱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안면인식을 쫙 해가지고 이 새끼가 평소에 휴지를 얼마나 쓰냐 계산한 뒤에 딱 그만큼만 휴지가 나온대요. 미쳐버리겠다, 그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총 15부작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8년기의 향년 중공 특무비사 시리즈는 나는 모택동의 앞잡이였다라는 이 수기입니다. 중국 공산당 초기 멤버로서 잠시 공산당을 탈퇴한 후에 국민당에 포섭되어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체포됐어요. 국민당에 체포돼서 국민당 특무로 활동하다가 일본 패망과 국공내전을 맞아서 다시 공산당 특무로 재임용되어 활동했던 진한파의 수기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 중앙사회부 및 그리고 화동정보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국민당 특무 색출
신문 업무를 하다가 1950년 말에 홍콩으로 탈출해서 회고록을 썼지만 끝내 1952년 1월에 공산당 특무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중공 특무 정보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사회부 진한파는 이곳 중공중앙사회부 중앙본부 8호실 3처 3종합업무연구소 소속으로 이제 배치가 됐었죠. 국민당에 체포됐거나 감시를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국민당 특무공작기관에서 공산당의 이중첩자 노릇을 했던 자들 및 국민당 지역에서 공산당 지역으로 다시 넘어온 구공산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왕대초라는 사람이 있죠. 원래 공산당 특무공작원인데 1941년에 국민당 중통국의 위장 취업, 45년에는 중통국 상해판사처 행동대장이라는 중급 간부로 승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공작원 체포 명단을 받고도 거물급들은 놔주고 잔챙이만 붙드는 방식으로 국민당 특무기관을 교란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48년에 국민당 중통국 경호구 독도라는 직책으로 승진을 한 뒤에 이제 그곳이 함락되고 공산당과 합류를 합니다. 국민당 특무기관 내부에 이런 놈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냐고. 상하이가 함락된 뒤에 국민당 특무가 3,000명 이상 체포되는데 일단 극진한 대접과 함께 회유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설득에 넘어가 솔직하게 자백하면 뒤져요. 국민당 특무기관에 근무했던 자들은 공을 세워 속죄하라는 입공속죄를 내세운 이의 공산당의 회유에 넘어가 공산당 특무기관으로 투항해서 이제 출세하려고 시도하지만 이용만 당하고 결국 숙청되죠. 그런데 이렇게 체포된 국민당 특무들은 국민당 특무 출신의 요원들에 의해 신문을 받기 때문에 정체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신문하는 공산당 특무가 자기의 옛날 국민당 특무 동료, 상관, 부하 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같은 국민당 특무였던 옛 동료가 공산당으로 넘어가서도 공산당 특무로 딱 등용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물론 솔직히 불었다가는 끽 옥시크린. 첫 번째 사건이 이제 전 국민당 특무 갈상제 사건. 이제 중일 전쟁 때 항일 투쟁을 벌였던 약사 및 지주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중공군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국민당 특무들이 숨겨달라고 부탁했고, 당연히 이웃 주민의 밀고로 체포되죠. 귀빈 같은 대우와 감은 이설 및 설득과 회유. 진짜 이때 진한파가 완전히 그냥 미혹의 진수를 보여줬죠. 공을 세워 죄를 쓰시시오. 당신을 신문하는 나도 당신처럼 국민당 특무였지만 이렇게 과오를 용서받아 공산당에 등용되었으니 안심하고 기순하시오. 당신과 내가 다른 점은 몇 달 먼저 오고 늦게 온 것 그거 한 가지뿐이요. 결국 이 양반이 불었어. 숨겨준 국민당 특무 2명이 체포되고 그 체포된 2명을 사지를 비틀어서 일당 30명을 더 체포합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전부 다 처형. 다음 두 번째는 국민당 무장특무대장 축비 사건. 저자 진한파가 이제 국민당 특무 시절에 자기 부하 요원이었던 축비가 이제 국민당 무장특무대를 이끌고 중공군에게 계속 타격을 입히니까 진한파가 축비 부대에 대한 와해 공작을 실시합니다. 진짜 설득의 달인인가봐 이 사람이. 그래서 축비는 국민당 특무공작대장에서 곧바로 해당 지구 공산당 공안대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축비의 부대에 공산당 정치지도원들이 파견돼서 사상교육을 실시했죠. 이 정치지도원들의 와해 공작으로 부대 체제가 붕괴되고 저우산 열도가 중공군에 함락되어서 국민당 군대가 완전히 패퇴합니다. 이렇게 국민당의 폐색도 짙어지자 네 인자 필요 없어 하고 이제 축비를 숙청하기로 하죠. 공안회의에 참가하시오 한 뒤에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최소 1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으로 투항해가지고 공을 세우도 말로는 비참하다는 건데, 그런데도 전직 공산당원 출신 국민당 특무들이 공산당에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바로 공산당에 있다가 국민당으로 투항해도 포로 취급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10년 이상 국민당 특무로 근무해도 이제 신임을 못 받고 별로 직책도 잘 못 받고 이러니까
이제 공산당에서는 돌아오라 소렌토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미워도 다시 한번 해라고 다 돌아갈까? 이래서 이제 공산당으로의 재귀순이 빈발해집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설경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이런 테크트리입니다. 공산당 특무였다가 국민당이 투항해서 국민당 특무가 됐는데 다시 공산당에 복귀해서 공산당 특무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나가리. 호정파 화동정보위원회 주임위원이라는 호정파 같은 경우 1927년에 국민당에 체포된 공산당 원로 간부입니다. 이 사람이 1927년이었으면 모택동도 그냥 핫바리 그 지방 그 책임자였을 정도였어요. 그 시절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당에 체포돼서 투항한 뒤에 국민당 중통국 특무로 임명되죠. 그렇게 10여 년이 넘게 국민당 특무로 활동하다가 다시 공산당에 복귀해서 공산당 특무로 다시 임용이 되고 1948년에는 정보위원회 주임위원으로 진급하는데 국민당 특무로 10년, 공산당 특무로 10년, 토탈 20년이 넘는 특무의 베테랑인데도 직책이 요거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이제 국민당 중통국, 군통국, 삼민주의 청년단 단통국, 그리고 국민정부 청년복무총대 장경국 계열의 특무, 육군사관 특무공작계, 헌병특무 등 국민당 특무기관 내에서 최대 20년까지도 잠복해서 활동한 공산당 이중첩자들. 이들은 공산화 후에 공개적으로 중공 특무기관으로 발령이 났고 체포된 국민당 특무들을 취조해서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무기관 내 첩자들이 난장을 치고 있으니까 국국내전에서 국민당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자, 네, 중국 공산당 중앙사회부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각 공작조별로 나뉘는데 어디 보자. 아주 그냥 파트가 뚜렷합니다. 국민당 군특무, 정부특무, 육군사관특무, 특무. 1, 2, 3 공작조는 이제 국민당 특무 대상으로 공작을 하고 4조는 일반 사회 정부 공작, 5조는 국경 지역 대상으로. 이 중에 2 공작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1조는 국민당 중통국 정규 조직이고 2조는 노조 관련 노동자 관련 단체들, 3조는 국민당 이제 당 조직 대상으로, 4조는 반공 이민단체와 종교단체 대상, 5조는 이제 공산당의 동맹 세력인 민주당파와 각 인민단체 내부의 내선을 까는 역할을 합니다. 친공 인민단체 내에 중국 공산당의 내선 정보망을 설치하죠. 이렇게 친공 민주당파 인사들의 언동을 감시하고 사상과 생활을 주시합니다. 당연히 내선 정보 공작원이 노출되면 뒤지겠죠. 대략 이거 왜 어떻게 났지? 1950년 어간에 상해 내 중공 앞잡이 당파들은 이렇습니다. 민주혁신회, 민주동맹, 민주건국회, 이걸 민혁, 민맹, 민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공민주당, 인민구국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름으로 이제 상해에서 활동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까지. 2개 더 있네. 2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파들을 일컬어서 민주당파라 그러고, 보면 민주 막 적히잖아요.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형식상으로나마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런 중공 앞잡이 당파들은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화동정보위원회에서 다 조종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지들이 노동자 출신이 아니라 지식층 위주인데 중공이 자기들을 신뢰한다고 착각하고 막 콧대가 높고 공산주의의 생리와 생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병신들이지. 민주혁신회만 해도 이제 중공 특무들이 내선을 딱 들어있어가지고 개인 생활, 정치 활동들 탐지하고, 또 국민당 특무기관에서 스며들어온 게 있는지 탐지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중공의 신임을 얻으려고 서로 막 공격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알아서 놀아납니다. 게다가 이런 간부 주요 지도자급들의 신복 부하나 비서 보좌관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중공의 내선 특무입니다. 이게 연예계 엑스파일, 뭐 증권가 찌라시는
그 연예인들의 가사 도우미들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것도 일종의 내선 정보망입니다. 공산당에 동조하는 이제 민주당파들은 진짜 공산당의 괴뢰에 불과합니다. 모든 당파와 단체 내에는 중공의 정보 조직 세포가 침투했죠. 이 내선 공작원들이 해당인들의 부패 비리 내역들을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용 가치가 없다 싶으면 이 부패와 비리 내역들을 빌미 삼아서 처단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민주당파에 속해 있는 당원들 대상으로는 이제 감언이설하고 선전해가지고 약간 친공 분자로 만들고 원래 속해 있던 조직을 이탈해서 공산당에 입당하도록 권함으로써 원래 있던 민주당파들은 자연히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신규 공산당 귀순자들은 그러니까 아직 입당은 안 했지만 공산당하고 공작 관계는 있는 사람들 얘네들은 이제 빨리 막 신임을 얻으려고 뿌락지 노릇을 합니다. 원래 있던 단체 내에서 이간질 시키고 중상 모략 파괴 공작 등을 하는데 중공에서는 얘네들 활동이 태만할 경우 비판, 경고, 위협, 공갈, 처벌의 순서로 처벌은 이제 강제노동 수용소, 감옥, 반혁명 분자로 몰아 처형하는 것 순서로 때로 이제 갑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공산당에 미혹된 지식인, 학자, 언론인, 문화인, 예술인 및 좌경분자, 친공분자, 중간분자들은 이용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어떤 구실로든 반혁명 분자로 몰아서 숙청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중공 끄다풀 당파나 단체 내에서 중공의 비판적인 인사가 있으면 곧바로 이 내선 공작원들한테 식별돼요. 지체 없이 체포 구속된 후에 조사를 받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동맹자나 동조자들한테도 완전 적으로 대하잖아요, 얘네들이. 민주당파, 민혁, 민건, 중립노선, 중간노선 이런 분자들이 공산당과 협상을 하고 협조를 하고 동맹, 우호, 친선, 조약 체결 같은 걸 하는 거는 공산당을 모르고 공산주의를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최종적으로 동맹자, 동조자들도 막다른 골목에 다 몰아넣고 없애버리는 게 목표. 그렇게 1949년 5월 27일에 상해가 함락된 후 1년간 아까 말했잖아요. 국민당 특무들 3,000명이 체포됐다고요. 감시를 당하는 요시차리는 10,000명, 주로 국민당 간부들 대상이겠죠. 체포된 특무들만 3,000명이고 이러다 보니 1949년하고 1950년 사이에 상해, 영파, 항주 내에서 지방에 잠복한 국민당 특무들 대부분이 박멸됩니다. 1952년까지 이어진 진압반 혁명운동에서 진짜 원래 국민당 중통국과 군통국에 소속된 특무가 최소 40만 명에 최대 80만 명입니다. 중국 땅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특무 요원도 많아요. 근데 그 40에서 80만 명의 특무들 전원이 그 진압반 혁명운동으로 1952년까지 모조리 다 처형됩니다. 무시무시하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국민당 기존에 침투해 있던 국민당 특무들이 다 박멸되니까 다시 이제 대만에서 특무들을 파견하는데 아까 그 국민당 특무 내에 있던 공산당 이중첩자들이 뭐 대부분은 다시 공산당 특무로 임명되지만은 또 어떤 놈들은 아예 대만까지 따라가서 계속 활동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또 빛을 발합니다. 대만 내에 있는 국민당 정보기관 특무기관에도 역시 내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만 국방부 범일국 총정치부 내에 중공 내선이 있고 대만 수도 타이페이 그리고 봉산 귀산도에 무전 공작반 그리고 국민당 중통국 정부조사국 내에 이제 내선 공작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로 신규 파견되는 국민당 특무 명단과 신상 정보 및 파견 장소, 날짜, 시간 등을 모두 공산당 특무기관에 보고해버리는 거지. 이런 이유로 이제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옮긴 뒤에 중공 대륙에 국민당 특무들을 이제 파견해서
공작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당 각종 특무기관은 물론이고 중국 내 침투해 있는 국민당 지하 공작 조직 내에도 내선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공작 활동을 알면서도 감시만 하다가 전체 진상이 파악되거나 세력이 대폭 증대되거나 대대적인 파괴 행동의 조짐이 보이면 싹 하루아침에 그냥 일망타진해버리는. 근데 말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지점에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적국의 정보기관, 특무기관, 주요 기관에 그리고 주요 기관에 저 정도로 내선을 깔아놓고 완전히 맵팩 한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은 대만이 진작에 거꾸로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아직까지 대만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이 정도로 막 내선을 깔고 특무 공작을 했는데도 대만이 어째서 무사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미칠 함대가 대만을 그때 지켜줬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 중국과 미국이 이제 수교를 하면서 그걸 철수했잖아요. 완전히 대만은 버려졌잖아요. 근데도 이 중공 특무기관이 대만을 갈아마셔버리지 못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대혁명. 이 문화대혁명으로 중국 인민해방군도 완전히 깨강정이 됩니다. 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중국 군대가 찐따가 됩니다. 홍위병들한테 군부대가 막 약탈 노략질 당하고 군관들 장군들도 막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군대가 저 지경이 되고 정부로 받아 국가 주석을 류사오치가 개처럼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그냥 뭐 감금당하고 당 총석이 등소평이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러는 판인데 정부와 당과 군이 그 깨강정이 됐는데 과연 특무기관은 무사했을까? 예? 저는 이 문화대혁명 때 이 정말 친한파가 뭐, 폭로하고 있는 이 정말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중국 공산당 특무들의 그 시스템이 다 박살났다고 저는 봐요. 이 문화대혁명으로. 그러니까 이미 대륙에 있는 특무 공작 기관이 다 박살이 났으니까 대만에 있던 내선들하고도 거의 뭐 줄이 끊긴 거라고 봐야지. 저는 이 이유가 아니고서는 대만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을 만한 건덕지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모로 이 문화대 혁명은 정말 중국에게 있어서는 대재앙이고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 모택동의 유일한 업적이네 이건. 여기까지 이제 중공 특무비사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좀 매니아들을 위한 이제 자료라서 막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흥미삼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중공 특무 기관에 대해서는 딱히 다룬 문서가 지금까지 없는데 이 진한파의 그 회고록이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 책이 95년에 처음 번역돼서 출판이 됐는데 지금 25년 지났잖아요. 이 책이 처음 이제 절판됐다기보다는 너무 오래돼서 안 나오는 책인 것 같아요. 이제 시중에도 그 헌책방에도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책이고 국회 도서관에도 이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니크한 레어템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정말 8년기의 퍼레이드를 선보이며 여러분들께 한 편의 오디오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로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